1964년 28살의 미국인 청년 리처드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예일대학교 회화과 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하며 장학금을 받아 1년간 파리에서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브랑쿠시의 스튜디오에서 스케치를 하고 밤에는 바에서 자코메티와 어울리며 리처드는 자신도 이제 곧 본격적인 화가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예술계에 입성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지내던 리처드는 아버지의 고향인 마드리드에 가서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던 리처드는 곧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그림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관람자와 그림 속 인물,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전복되는 감각, 처음 경험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지금껏 다 알고 있다고 여겼던 예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회화는 멈추고 조각으로 이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미니멀리즘 조각의 선구자 리처드 세라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철판을 이용한 세라의 설치 작품을 여러분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뉴욕의 모마, 휘트니 뮤지엄, 파리의 퐁피두 센터, 빌바오 구겐하임 등 세계 주요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설치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틸티드 아크나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역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풀크럼 같은 대형 설치 작품도 잘 알려져 있죠. 리처드 세라의 작품들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처럼 관객들을 즉각적으로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 작품의 일부가 되게 만듭니다. 세라는 시녀들을 본 경험에 대해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진정한 계시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었고 예술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작업에서 공간을 탐색하는 사람 그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바로 당신인 거죠.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교감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에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벨라스케스의 그 그림을 본 이후 나는 줄곧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1957년 76살의 피카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여전히 창작력이 왕성했던 피카소는 자신이 10대 시절 프라도에서 본 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8월 16일에 그린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다음날 하루 만에 이 유화를 그려낸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기반으로 해 무려 58점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피카소는 일주일에도 여러 개씩 엄청난 집중력과 속도로 그림을 그려내면서도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실험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인 버전을 그려낸 이후에도 분리, 해체, 변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술이란 단지 벽에 걸린 아름다운 결과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피카소의 철학은 이 연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피카소는 이전에도 엘그레코, 고야, 세잔 같은 선배 화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모방을 하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방이라기보다는 그 작품들의 에센스를 뽑아낸 뒤 자신의 열정적인 예술적 실험의 원료로 사용한 것에 가까웠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피카소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작품이 지닌 무대의 연극적인 구성이었을 겁니다. 연극 무대 위 다양한 인물 군상이라는 그 에센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물과 공간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실험해 나갑니다. 탐험길의 선두에 서서 20세기 회화의 경계를 넓히고자 하는 베테랑 화가의 책임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58점 연작의 마지막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마르가리타 공주는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관객을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마치 한 시즌 동안 연극을 공연하며 그 작품과 하나가 되곤 하는 배우처럼 피카소는 시녀들과 물화일체가 되어 작품들을 세상에 선보인 후
이렇게 미련 없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가 벨라스케스와 나눈 불같이 뜨겁고 밀도 높은 대화는 1957년 12월 30일 차가운 겨울날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연작 속 벨라스케스 존재감의 변화입니다. 피카소는 연작의 첫 작품에서 벨라스케스를 마치 거인처럼 크게 압도적인 존재로 그렸는데요. 피카소가 이 예술가에게 느낀 존경일 수도 질투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프라도 미술관 큐레이터 하비에르 포르투스 페레스는 이것에 대해 피카소가 벨라스케스와 경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작이 진행될수록 그림 속 벨라스케스의 존재는 점점 흐릿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면 피카소는 이 과정을 통해 벨라스케스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녀들을 찾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팝아트 작가 리차드 해밀턴은 1973년 피카소의 90세 생일을 기념하는 오마주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피카소가 그토록 탐닉했던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의 구성을 가져옵니다. 해밀턴은 이 판화 작품에서 시녀들의 인물들을 피카소가 일생 동안 실험해온 다양한 양식을 이용해 표현했고 화가 벨라스케스의 자리에는 피카소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해밀턴은 이 작품을 통해 벨라스케스,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써 피카소가 시도했던 미술사 속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1987년 미국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 중인 한 사진가에 대한 평론이 LA타임즈에 실립니다. 평론가 로버트 맥도널드는 평론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위트킨의 기괴한 사진들은 예술로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렇게 혹평합니다. 단테나 보쉬와는 달리 환상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그저 관음적인 충격을 주는 오락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작가의 전시를 여는 갤러리들이 용감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가혹한 평의 대상은 미국의 사진작가 조엘 피터 위트킨이었습니다. 그로테스크하고 적나라한 사진들, 실제 시체를 활용하는 충격적인 작업 방식 등으로 데뷔 때부터 줄곧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작가였습니다. 이 평론이 실린 바로 그 해, 위트킨은 마치 외부의 비판에 답하듯 도발적인 작품 하나를 발표합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구성을 철저히 재현한 이 작품이었습니다. 정교하면서도 섬뜩한 연출이 두드러지는 사진 작업인데요. 주인공인 마르가레타 공주는 하체가 없는 장애인이고 바퀴 달린 철제 보형물 위에 상반신만 얹혀 있습니다. 우측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문 밖에는 예수, 바닥에는 나체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위트킨은 벨라스케스의 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놓고 작품에 자화상이라는 부제를 붙입니다. 선언적이고 자전적인 이 작업은 왜 하필 시녀들이었을까요? 위트킨은 커리어 초기부터 줄곧 비정상성이라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기형을 가진 사람들, 트랜스, 양성체, 아웃사이더들이 중심인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벨라스케스 역시 궁정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난쟁이들을 진지하고 품위 있게 인간적인 주체로 그려내던 화가였습니다. 위트킨은 이 점에서 벨라스케스를 자신과 겹쳐보았고 자기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위트킨의 작품 속 기형적인 인물들은 관람자에게 당혹감을 안기는데 그 당혹감은 곧 성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의한 비정상이란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개인의 신체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트킨은 시녀들이라는 걸작이 가진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소녀 모델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중심인물로 세움으로써 정상적인 삶의 혜택을 박탈당한 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속하는 예술 속에서 그녀의 존엄이 잊혀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한 시녀들의 독특한 구조, 즉 관람자를 끌어들여서 화가와 인물들의 시선에 붙잡히게 만드는 그 구성 역시 위트킨에게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관람자는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고 더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트킨은
위대한 화가 벨라스케스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자극적이고 기괴한 이미지를 만드는 관종 사진가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간성, 아름다움, 종교, 죽음을 다루는 예술가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궁정 속 질투와 음해 속에서도 벨라스케스가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시녀들 안에 등장시켰듯 위트킨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적 작가인 자신을 작품 속에 당당히 위치시킵니다. 2004년 실험적인 영상 작업으로 주목받던 작가 이브 수스만은 알카사르에서의 89초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약 10분 길이의 이 작품은 시녀들 속에 포착된 순간의 그 전후 약 10분 동안 그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상상해 구성한 영상입니다. 카메라는 360도 시점으로 방안을 돌며 벽에 붙은 파리처럼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는 시선으로 인물들을 담아냅니다. 작품은 발표 직후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세계 유수 미술관들에서 전시되며 주목받게 됩니다. 작품 제작 배경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매우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심리극처럼 모든 인물들의 심리적인 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정지된 포즈가 아니라 움직이는 중에 있어요. 이전의 어떤 움직임에서 이후의 어떤 움직임,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이건 사진, 즉 스냅샷이 20세기에 와서야 할 수 있었던 일을 회화가 200년 전에 먼저 해낸 겁니다. 수수만은 17세기의 이 작품이 시네마 베리테의 경지에 이미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시네마 베리테는 카메라가 가진 기록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담아내는 영화 작법을 뜻하는데 수스만이 작가로서 늘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녀들의 형식을 빌린다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창작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수스만은 이 작품에서 그 10분을 실제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벨라스케스 전문가 조너슨 브라운, 건축가 로버트 왈리, 무드 디자이너 레베카 그레이브스와 그 스태프들이 모여 그 시대 알카사르 궁전의 실내 모습을 구현해냅니다. 의상 디자이너 캐런 영은 고증을 통해 바로크 시대 복장을 정밀하게 복원했고 작곡가 조너선 베플러는 64개 이상의 현장 및 보컬 트랙을 믹싱해 풍부한 공간감을 가진 사운드 트랙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팀워크의 결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흥미로운 영상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수스만은 이 영상을 많은 전시를 통해 소개한 뒤 한동안 비공개로 잠재워 두었었는데요. 2018년 새로운 형태로 다시 세상에 꺼내듭니다. 89 Seconds Atomized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원본 영상을 2304개의 블록으로 쪼개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영상예술의 수익화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대안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17세기 회화 작품은 21세기 작가의 손을 거쳐 움직이는 영상이 되었고 다시 암호화 기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소유되는 디지털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브 수스만의 89초 시리즈가 지나온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뛰어난 화가의 지적인 기획이 캔버스를 떠나 시대를 넘고 매체와 기술을 가로질러 현대미술의 핵심까지 도달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기묘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60년 스페인의 국민 극작가 안토니오 부에로 바이에호는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을 그리는 과정을 상상해 쓴 희곡을 발표합니다. 바이에호는 벨라스케스가 말년에 기사자기를 받는 과정에서 질투와 음해를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특유의 치밀한 스토리텔링으로 복잡한 궁정 드라마를 완성해냅니다. 연극은 1960년 12월 9일 마드리드 예스파뇰 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요. 관객들의 마음은 들끓었고 무대가 끝나자 오랫동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관객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려면 바이에호의 삶과 당시 스페인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6년에 태어난 안토니오 부에로 바이에호의 인생은 격변의 20세기 스페인 역사를 관통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로 참전했던 바이에호는 전쟁에서 패한 후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극적으로 감형되어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 직후인 1949년에 쓴 첫 희곡 계단 이야기는 내전 이후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이듬해 발표한 불타는 어둠 속에서는 시력을 잃은 주인공을 통해 스페인의 암울한 현실을 은유했습니다. 내전 종료 후에 권력을 잡은 독재자 프랑코는 스페인을 철저히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정권은 반대 성향 인사들을 탄압하고 좌파 지식인의 자녀를 납치하며 공포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예술 역시 검열과 통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코 정권 아래에서 분노와 절망, 창작자로서의 무력감을 느끼던 바예호는 벨라스케스의 말년과 자신의 처지를 겹쳐보기 시작합니다. 청년 시절 마드리드에서 회화를 공부했던 그에게 벨라스케스와 시녀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었던 정신적 풍경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1960년에 발표한 동명의 희곡 시녀들은 상징과 은유를 빌려 당대 스페인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극 속에서 궁정은 정치적 음모와 감시, 질투와 조작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벨라스케스는 예술적 진실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지만 권력은 이를 억누르려 합니다. 연극이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그림은 점차 억압에 맞서는 투쟁의 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기서 국왕과 권력자들은 프랑코 정권을, 벨라스케스는 진실을 말하려는 예술가이자 지식인을, 그림을 둘러싼 억압은 언론과 예술에 대한 검열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이 담은 메시지는 분명했고 관객들은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극이라는 외피 덕분에 공연은 당국의 검열과 금지 조치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을 그림이라는 17세기의 사건은 300년 뒤 바예호에 의해 억압적 정치 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잃은 예술가의 고뇌와 저항을 담은 드라마로 재탄생합니다. 벨라스케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완성된 이 작품은 바예호를 현대 스페인 극작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희곡 시녀들은 오늘날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텍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2017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한 믹스 음악 영상이 스페인 내에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스페인의 컨텐츠 제작 그룹이 만든 믹스곡으로 뮤지션 크리스티안 플로레스가 피처링한 트랩 스타일의 곡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의 곡도 아니었지만 이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고 댓글이 7000개가 넘게 달리며 밈으로 자리 잡습니다. 벨라스케스 나 예뻐? 라는 제목의 이 곡 가사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5살의 마르가리타 공주가 왕비인 엄마와 화가 벨라스케스에게 왜 자신은 초상화에 그려주지 않냐며 자기가 예쁘지 않은 거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쁘다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라고 말해달라고 보챕니다. 그러자 벨라스케스가 달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사실 저는 당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시녀들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가 대답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가리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예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권을 타고났지만 감정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사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벨라스케스는 이제 지친다는 듯이 뼈 때리는 말로 대답합니다. 결혼 걱정이라고? 넌 이미 네 엄마의 오빠인 부자 삼촌과 약혼했잖아. 왕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15살에 첫 아이를 낳고 21살에 네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마르가리타는 끝까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벨라스케, 나 예뻐? 시녀들 그림 속 상황과 당시 스페인 궁정과 왕족들의 실상을 의외로 꽤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살짝 소름이 끼칩니다. 가볍고 캐치한 멜로디, 코믹하고 키치한 설정,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깊은 페이소스를 품고 있는 아방가르드 예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더 각 잡고 보자면 외모지상주의, 가부장제, 권력구조에 대한 풍자로도 읽히며 궁정의 예쁜 소녀로만 존재했던 마르가리타 공주 캐릭터에 입체적 감정을 부여하는 깊이가 있죠. 스페인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을 OCVI, 즉 모호하게 분류되는 문화적 오브제로 명명하면서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에 있는 하이브리드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영상은 고전 작품을 엄숙하게만 해석해야 한다는 경직된 태도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걸작을 대할 때 꼭 그렇게 무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이 영상은 고전을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보자는 유쾌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처럼 끝없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목소리와 창작을 끌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